세배가 안 돼. 세배도 두 개. 세 번째 맞은 코로나 설날 올해도 많은 가정에서 세배와 차례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추모공원도 폐쇄됐습니다. 하루 종일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정체는 자정쯤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확진자가 18,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집계됐습니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의혹 진상조사에서 담당 검사가 작성한 경위보고 일부가 빠진 채 대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외된 내용은 이른바 수사 무마일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안보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가 전쟁 아닌 평화를 주장하자 윤 후보는 평화 통일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1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 명절 전 대대적 판매가 이뤄진 서울사랑 상품권이 결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연휴 기간 사용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두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추천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일본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희망한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새해 인사로 뉴스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는 오늘 하루 종일 귀경전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올해는 고향의 가족을 찾은 분들이 적지 않았고 눈까지 내린 탓에 귀경길이 더 더딘 모양입니다. 잠시 뒤에 고속도로 상황 직접 확인해 드리기로 하고 먼저 3년째를 맞는 코로나 설 풍경부터 전하겠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어설픈 세배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과 손주들이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린 겁니다. 찾아가는 게 굉장히 신뢰가 되기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세배가 안 돼. 세배도 두 개. 85살의 할머니는 영상 덕담으로 자식과 손주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처럼 흥이 났고 즐거운 명절이었어요. 고향길 대신 거리두기를 택한 가족들은 온라인 차례를 지내거나 생략하기도 하지만 나누는 정은 두텁기만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직접 얼굴 보고 밥 먹고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코로나19 3년 차. 세 번째 코로나 설에도 가족들의 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그렇군요. 차례 마친 시민들은 여느 명절처럼 나들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모신 전국의 추모공원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문을 닫는 바람에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추모 공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봉안당이 폐쇄됐습니다. 띄엄띄엄 찾아오는 추모객들은 공동 재래단에서 고인을 기리고 유리창 너머 보이는 유골함을 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우리는 요리라도 보고 기도하는 게 안 좋습니까? 안에 저 있는 사람들은 보도만 하고 가는데. 차례를 마친 시민들은 밀폐된 실내 대신 야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스케이트장에 들어설 때 QR코드 체크는 물론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은 필수입니다. 가족들과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야외 활동 덕분에 오랜만에 나들이가 만족스럽습니다. 코로나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이렇게 전염되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나온 시민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백사장을 거닐며 접촉을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사람들 없는 곳으로 좀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 애들 잠깐 바람만 좀 쐬고 바로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요. 코로나 확산세 속 세 번째 맞는 설 명절. 시민들의 성묘도 나들이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올해처럼 설날 눈이 온 건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 좋은 일 많이 생기라는 서설이라고 믿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불편하긴 했겠죠. 모처럼 한방눈이 쏟아진 화이트 설날에 시민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김태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해 첫날 전국이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기준 9년 만에 맞는 화이트 설날. 새하얀 눈을 보면서 명절 분위기가 물씬 더 풍기는 것 같습니다. 눈과 함께 새해를 맞는 시민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극복을 소망했습니다. 눈 많이 와갖고 다 코로나 시세 나가면 쓰겠어요. 어릴 때 그 눈 오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빨리 흘려보내고 그 시절이 다시 왔어요. 어젯밤부터 눈이 내린 서울의 적설량은 6.4cm, 경북 봉화구는 13.6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수도권은 오전, 강원 내륙 등도 오후 모두 그쳤습니다. 눈구름은 물러갔지만 새해 벽두부터 동장군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 등엔 한파특보가 예고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의 영하 7도,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을 예보하면서 성묘와 귀경길 차량들에 대해 빙판길 안전운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아무래도 가족 간 직접 만남이 줄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고속도로가 하루 종일 막혔고 아직도 정체는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직도 길들이 많이 막힐까요? 네, 설날인 오늘은 귀성 귀경객의 성묘계까지 도로에 몰리면서 상하행선이 모두 막혔습니다. 현재 귀경길은 어제 같은 시간보다 목포 서울을 기준으로 1시간 20분 정도 더 걸리고 있는데요. 특히 아침엔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10분이 걸리는 등 극심한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주요 지점별 정체 구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 부근에서 차량 흐름이 더딥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월정교에서도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분기점도 마찬가지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40분, 목포에서 서울은 5시간, 광주에선 4시간 20분, 대전에선 2시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귀성길 정체는 아침 9시에 시작돼 저녁 6시쯤 풀렸습니다. 하지만 귀경길은 오늘 밤 11시에서 12시쯤은 돼야 풀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 고속도로 예상 통행량은 약 428만 대로 내일도 아침 8, 9시쯤부터 귀경길 정체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하행선은 대체로 막힘 없이 통행 원활하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설 연휴로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코로나 확산세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8,000명을 넘어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양성률, 즉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도 10%에 육박했습니다. 연휴 이후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죠. 연휴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늘지 성민혁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청역 앞 선별진료소. 영하의 추위 속에 설 당일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설 명절 세고 회사에서 받으라고 해가지고 주변인들 중에 뭐 또 걸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좀 체감이 돼요. 신규 확진자는 18,344명으로 어제보다 1,300여 명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검사 양성률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휴 기간 급격히 늘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연휴 이후 유행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서 설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부터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PCR을 받게 한 점도 양성률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휴 직후부터 60살 이상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만 PCR을 받는 새 검사 체계가 본격 시작되면
양성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아직까지 위중증 환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일부터 동네 병원을 참여시키는 오미크론 체제를 가동해 위중증 환자 증가를 막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당장 확산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일단 먹는 치료약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에게만 처방해 왔는데 연휴 뒤부터는 50세 이상으로 처방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약 두 번째 물량이 오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계약한 물량 76만 2천 명분 가운데 두 번째 물량인 1만 1,000명분입니다. 지난달 13일 처음 도착한 2만 1,000명분까지 총 3만 2천 명분이 들어왔습니다. 6월 3일부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이 진찰과 진단 검사를 거쳐서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 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용자의 80%가 증상이 나아졌다고 답할 만큼 평가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입니다. 70%가 쓴맛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주변에 복용을 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먹으니까 좀 굉장히 몸에서도 좋은 것 같고 반응이 입맛 쓰고 그런 거야 뭐 저게 가정이니까. 하지만 처방은 50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약 연령이 60세로 낮아지고 요양병원 등도 포함됐지만 고령층 처방이 많은 고혈압, 협심증 치료제 등과 함께 쓸 수 없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현재 8만 명대인 재택치료자가 연휴 이후 1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투약 대상을 50세로 낮추고 용량을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방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터진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보낸 진상조사 보고서에 담당 검사가 작성한 이른바 수사 무마 일지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빠진 보고서라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상부에 올라갔다는 얘기여서 검찰이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는 물론이고 진상조사할 의지조차도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성남FC 사건을 맡은 A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경찰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검사는 박 지청장에 대한 보고 내용과 일시, 사건 무마 정황 등을 일지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6일 김호수 검찰총장 지시로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상황. 하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A검사의 이 같은 사건 무마 일지는 진상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진상보고서에는 재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를 상대로 한 조사 내용도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조사 대상인 지청장이 윗선 지시 없이 수사를 무마했겠냐며 수원지검의 진상조사를 맡긴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은 이와 관련해 박 지청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지청장은 어느 검사에게도 질책한 기억이 없고 함께 논의를 했을 뿐 보안 수사 요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각종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에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이 후보 측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배모 씨에 이어서 이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로부터도 연락이 왔는데 이 때문에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 측은 분명한 해명 대신 후보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폭로한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입니다. 대리약 처방과 음식 배달 등 각종 심부름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배모 씨,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시절 수행비서인 김모 씨 등이 관련 보도 전후로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씨는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했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해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A씨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는 TV조선 보도 직후엔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도지사 수행비서 김씨는 사적 심부름 의혹을 두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뭐 잘못된 것만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라서 뭐 자기도 너희도 판단인 거고 어찌됐든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A씨가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받지 않은 전화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로, 백 씨는 과거 강제 입원된 이 후보의 형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심한 압박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인물들이 선대위와 관련 없고 개인적 연락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고, 백 씨는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설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을 다시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천의 최북단 강화도를 찾아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비롯한 안보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설 움직임 자세히 전하고 이어서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세배하는 사진으로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주 이 씨, 안동 김 씨 종친회를 찾아 부부 모두 TK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고 제 아내의 관향이기도 한 안동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KTX 구미역 신설, TK 통합 신공항 추진,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등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SNS엔 대대적인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강화도 평화 전망대를 찾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으로 수도권과 경기 북부까지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평화 통일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이 후보가 전쟁 아닌 평화란 SNS 글로 비판하자 윤 후보는 사드 구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보를 담당할 자세가 안 됐다며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어용 무기를 구축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안보를 포기한 것입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 서부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GTX-D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해 서울 강남을 30분 내 연결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고,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만이 IT와 의학, 교육까지 아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따뜻한 아이라는 것이. 예,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야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집중적으로 해부해보는 특집 인터뷰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양자 토론은 일단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양자 토론 무산시킨 거는 지지율의 문제 이전에 기회균등과 공정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들이 방송이라는 이런 공기를 특정 후보들이 독점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과 상식, 정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득권 정당 후보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독점하려고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나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하려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건 결기 있게 대응해야 된다. 지지율과 별개로 그 부분이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하셨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사자 토론이 성사가 됐는데 집중적으로 좀 강조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짤막하게 좀 짚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우리 사회에 지금 만국병이라고 지적하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반포퓰리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이 강성 귀족 노조라든지 또 공적연금 개혁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개혁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대선 후보들이 여기서
회피하고 침묵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국민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TV 토론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반포퓰리즘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꼭 해야 될 개혁 과제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 추세적으로 보면 10% 내외, 한때 15%까지 올라갔다가 10% 내외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이 수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오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께서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 하신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예. 또 현장의 열기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많은 양심적인 국민들의 지표는 아직 마음은 여론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다시 국민들께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를 저는 지금 재평가하고 계시는 그런 중이라고 봅니다. 물론 진영 정치에서 진영의 힘이 뭉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다르게 가야 된다. 이 부분, 이 국민들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 자기 길 간다면 저는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조정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일화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단일화 질문 드리면 좀 펄쩍 뛰실 것 같아서 완주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대선이 이제 40일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인데 지금의 지지율로 사실상 당선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국내의 여러 가지 변수들, 또 이 오미크론 부분을 이야기해서 또 두 기득권 정당 후보되었던 리스크 문제. 그래서 이 출렁거림이 저는 한두 번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 선거의 패턴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당선 여부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하겠다는 의지는 어쨌든 대선 이후까지 내다본 그런 생각이신가요? 일단 후보께서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캠프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제 뭐 안일화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리고 최근에 조사들을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 적합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 문제에 이렇게 우리는 절대 안 한다라고 선을 그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높게 많이 나오죠. 대부분의 예. 조사에서. 예. 그만큼 이제 중도와 2030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성이 큰 후보다. 예. 그러니까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된다면 확장성이 큰 후보다. 이런 부분들은 여론 지표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티즌들이 그냥 안일화를 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예.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안 대표는 자기를 일단 현재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좀.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겠다. 예.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지금- 절대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지금 예. 우리 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라는 얘기를 한 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하네 안 하네 본인들끼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물으시면 안 된다고 보고 예. 오히려 오늘 앵커께서 국민의힘 당사자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한 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고 우리 길을 가겠다고 말씀을 그럼 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겠습니까?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 보니까 어쨌든 야권 단일화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철수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그 단일화를 원하는 것도 역시 국민의 여론일 수도 있거든요. 야권 지지자 그런 사이에서는. 부분 여론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더 좋은 정권 교체로 본인을 선택해달라고 야권 지지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언론의 대부분이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묻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밑 접촉도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예. 자기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후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없으면 그게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는 표현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진정성은 없는 것으로 보신다.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어떤 상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표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일단은 선을 긋고 계시는군요. 개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본부장께서는 가장 오랫동안 안철수 후보 곁을 지켜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국민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깨끗해야 유능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모든 후보들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는, 리더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국정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통찰력, 이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는 확고한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자토론 때 또 안철수 후보의 육성으로 직접 저희가 또 들어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에도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눈이 쌓이는가 하면 또 바닥에는 물이 고여서 수색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삭기 10여 대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냅니다. 소방대원은 구조견과 함께 현장 수색에 나섭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 한 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와 구조대원 100여 명을 교대로 동원해 24시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붕괴지 방향 바닥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토사량이 워낙 많은 데다 밤사이 5cm가 넘는 눈까지 내려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닥부에 발생하는 물을 빼내는 작업과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닥부 심층 발굴로 인한 추가 붕괴 우려를 판단하기 위해 붕괴지 경계면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어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도 구조대원들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실종자 구조에 안간힘을 쓰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실종자 가족 끼니를 챙기며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바람은 하나, 이 실종자를 하루라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잔해물 사이를 내시경 카메라로 살핍니다. 29층에 투입된 소형 굴삭기도 잔해물을 치워가며 매몰자가 발견된 28층 진입로를 뚫고 있습니다. 구조대원 100여 명은 설명절 연휴도 반납한 채 실종자 수색과 매몰자 구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는 늘 연휴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기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광주 붕괴 참사 당일부터 배식 봉사를 해온 자원봉사자들도 명절 음식을 나눠주며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수색 작업하신 분들 추운 날씨에 그분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나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실종자 발견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수색 현장을 지킵니다. 명절도 명절이지만 가족들이 빨리 찾아서 사고 수습이 돼서 가족 품으로 가는 것이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자 6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27층에 매몰된 상태. 구조당국은 어려운 수색 환경이지만 하루빨리 매몰자를 구조하고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이 사선을 넘나들었던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보살펴야 할 때인데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나 홀로 지내는 참전 용사가 적지 않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16세 한국전쟁에 나섰던 86살 참전용사 방극윤 할아버지. 올해도 10평 남짓 한 방에서 홀로 설을 보냅니다. 그럼 보고야 싶죠. 사람인데 어째 자식들이 안 보고 싶고 그러겠어. 자식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고 매월 받는 참전유공자비 35만 원이 방할아버지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현실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책이 언제 바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약간만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작성행정으로 그러지 말고 나와서 직접 보고. 94살의 참전용사 김응보 할아버지도 자식들이 있지만 부인과 사별한 뒤 10년째 홀로 지냅니다.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사람을 탈할 쏘고 그렇지 않은 데 어디 있어. 함장 울기도 하고 그냥. 김 할아버지는 참전용사비 34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 받지만 병원비 내기에도 빠듯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빠듯하지. 그거 가지고 쪼개서 쓰는 거야 그냥. 소주 한 2잔 먹고 나 또 자고 또.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 5명 중 1명은 홀몸 노인들, 이 중 절반은 70대 이상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법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현금 결제보다 1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명절을 앞두고 5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 판매에 나섰고 반응이 좋았는데요. 이 소비자와 상인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품권으로는 결제가 안 돼서 연휴 기간 사용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맞아 서울시가 발행한 서울사랑 상품권은 5천억 원 규모. 이모 씨는 이 가운데 200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부모님께 드릴 꽃을 위해 꽃집을 찾았지만 정작 상품권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꽃값만큼 상품권 금액은 빠져나갔지만 정작 꽃집에선 돈이 안 들어왔다며 개인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해야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신용카드로 결제를 그걸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심받는 느낌? 이틀 전 잠깐의 결제 오류가 아닐까 싶었지만 이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직접 물건을 사보겠습니다. 서울페이로. 안 돼요. 서울페이 안 돼요? 네. 오늘 찾아간 시장 상점 10곳 가운데 서울페이 사용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4일부터 나흘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접수된 이 상품권 민원은 3,884건. 이번 결제 오류는 서울시가 지난 20일 신규 상품권 결제 앱을 도입한 뒤 상점들에게 결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중 결제에 대한 환불도 기약이 없는 상황. 안내가 좀 덜 돼가지고 연휴 끝나고 전화 주시면 그 이중 결제된 거는 당연히 조치를. 제대로 준비 안 된 설 상품권에 시민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현 정부의 지난 5년을 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현 정부와의 차별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다는 소리기도 할 텐데 세금만 오른 게 아니죠.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밀려난 주민이 8만 명입니다. 이른바 전세 난민이라 불리는 직장인의 출근길을 윤동빈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6살 딸을 팔에 안고 뛰어와 어린이집 버스에 태운 김모 씨. 잘 갔다 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김 씨는 5년 전 집을 사려던 계획을 접은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말을 믿었고 조금만 더 열심히 이제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서울 역삼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사려다
집값이 떨어질 걸로 보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 씨는 강남 빌라에 1억 5천만 원 전세를 얻었다가 재작년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값이 치솟자 안양까지 밀려났습니다. 작년 초 서울 선릉역 근처에 살 때 25분이었던 출근 시간은 2배 이상 늘어 지금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도 집값을 자신한다고 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05.9%, 전세는 99.6% 올랐습니다.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쫓겨간 전세 난민도 크게 늘었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간 인구는 총 26만 6천여 명. 여기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온 18만 명을 빼면 총 8만 6천 명의 순유출이 일어난 겁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년이 돼서야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패는 오는 3월 대선에서 여당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매매나 전세 지표들이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증시에 찬바람이 불면서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주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공포에 오미크론 확산 충격까지 겹친 탓이죠. 설 연휴 이후에는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면세점과 중국 현지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고전했던 LG생활건강.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며 지난달 10일에는 하루 사이 주가가 13% 넘게 폭락했고 결국 100만 원 문턱은 다시 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일하게 남은 황제주인 태광산업은 최근 100만 원 전후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100만 원을 돌파해 한때 황제주 반열에 들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NC소프트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기 황제주로 떠오른 패션 의류기업 F&F는 지난해 12월 29일 장중 99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걸어 8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고삐를 예상보다 더 강하게 쥘 거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한 주당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줄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쪼개는. 한편 하반기엔 투자자들이 원하는 단위나 금액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어서 순매수 전환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황제주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평소라면은 기업들 사이에서 올림픽 마케팅이 넘쳐났을 시기인데 이번에는 조용합니다. 미중 갈등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후원사인 프랑스 기술기업 아토스의 공식 트위터 계정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카운트다운까지 해가며 올림픽 홍보에 나섰지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게시물은 전무합니다. 매 올림픽마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던 코카콜라도 올림픽 광고 캠페인을 중국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파나소닉, 도요타 등 13곳의 후원사 대부분은 올해 들어 올림픽 관련 글을 하나도 올리지 않거나 베이징이란 단어를 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In the face of genocide and atrocity crimes, how can the IOC, the sponsors, broadcasters, athletes, even the UN can stay silent on this? 후원 기업들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올림픽 마케팅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스폰을 했을 때 미국 내 어떤 그 불매운동이 일수가 있는 거죠. 리스크 때문에 이게 차라리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4년마다 1억 달러 이상 올림픽을 후원하는 글로벌 기업들. 외교적 갈등 상황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올 들어서만 7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전략 무기 핵심 과업을 완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어 체계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죠.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격이 어려운 마하-6 10의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까지 지난달에만 7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오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가운데 핵심 과업을 완수했다는 자평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고 우리 군이 평가절하 한 걸 다시 한번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 국무부는 외교적 해법이 중심이라면서도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처들로 나아가고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가 제재 수단으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거론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됩니다. 중국을 포함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역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논평을 통해 더 엄격한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제재 완화 주장이 설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TV조선 황병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혹독하게 노역을 시킨 사도광산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올리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행태고 더 나아가 한국인 강제 동원 역사 자체를 부인하려는 시도여서 일본 내에서도 부끄럽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유주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일본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기에서 사도광산 추천안을 승인하고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에도시대 전통적인 수공업을 활용한 산업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로 한정해 강제동원 문제를 피해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은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며 관계국 협의를 중시하도록 세계유산 심사제도 개편을 주도해온 일본 정부의 행보와도 모순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자기들이 도입한 제도를 오히려 자신들이 이번에 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도 전 세계 홀로코스트 센터에 자료를 보내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 꼼수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여론을 일본도 가장 두려워할 텐데 세계적인 여론을 저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내년 여름까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흘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폭우는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우려를 키우는데 원인은 역시 지구온난화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불어난 강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진흙더미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Vi o estralo na hora que eu fui no banheiro, aí eu corri. Quando eu corri, as lajes já estavam passando por cima dele assim.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루주에서 지난주부터 지속된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흘 동안에만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1월 기준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숨졌고 이재민 6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Já foram retiradas 13 pessoas, infelizmente somente 5 com vida. 폭우 경보는 이번 주에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해마다 폭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미 에콰도르 동부에선 집중호우로 집안이 침식되면서 송유관이 터졌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아마존 자연보호구역으로 퍼졌고 아마존에서 가장 큰 강인 코카강이 오염됐습니다. Nos dimos cuenta que había el derrame de alta magnitud. Seguimos y se considera que hubo afectación. 사고가 난 송유관은 2년 전에도 산사태로 파손돼 흘러나온 기름 15,000배럴이 아마존 유역의 강 3개를 오염시켰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 국가대표팀이 본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합동 차례를 지내면서 대표팀 선전도 기원했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삼엄한 방역산성을 뚫고 결전지 베이징에 입성한 대표팀. 공항에는 마치 오징어 게임의 요원들처럼 온몸을 보호복으로 꽁꽁 싸맨 방역 요원들이 기다리고 선수촌 역시 입구부터 2중, 3중으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여기가 지금 중국인지 아닌지 다 방호복 입고 있으셔가지고 또. 보안도 철저합니다.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대회 공식 택시를 비롯해 경기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철저히 검사를 받습니다. Anyone we come into the venue with the security check. The regulations is very hard and. 취재진 역시 장벽으로 격리된 전용 숙소에서 하루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생필품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장벽 속에서 대표팀은 설날인 오늘 합동 차례로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파이팅!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단도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패스트페인트 왔을 때 그 얼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선수들도 기분 좋게 스케이팅 했고요. 삼엄한 방역 장벽 속에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 태극전사들. 설 연휴도 있고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방송인 허참 씨가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허참 씨는 1970년 MC로 방송가에 데뷔해 가족 오락관을 26년 동안 진행하며 시청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팔도강산 졸시고 나를 찾아 백리길. 예순을 넘긴 분들이라면 설에 생각나실 영화 팔도강산입니다. 딸 부잣집 아버지 김희갑과 어머니 황정순이 팔도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을 만나며 겪는 달고 쓰고 맵고 신 이야기죠. 당대 명배우들이 어우러져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자식 사랑을 엮어냅니다. 1967년 설에 개봉해 당시에서는 기록적인 서울 관객 33만을 불러 모았고 숙편도 4시나 나왔습니다. 그 시대 김희갑, 구봉서와 트로이카를 이루었던 코미디언 서영춘의 맏형이죠. 작곡가 서영은이 1969년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붙여 유주용이 불렀던 부모라는 노래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50편 넘게 대중가요로 작곡된 소월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부모가 되었어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세상의 수많은 아들, 딸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는 덕분이겠죠. 추석을 지나고 설을 맞기를 거듭하면 나이가 들수록 고향집 식구와 이웃이 줄어듭니다. 풍성하던 고향 명절의 추억도 흑백 사진처럼 빛이 발해갑니다. 전화기 속에서 어머니가 우신다, 네가 보고 싶다 하시면서 어릴 적 객지에서 어머니 보고 싶어 울었다. 그때는 어머니 독하게 울지 않으셨다. 언제부턴가 고향도 객지로 변해 어머니는 객지에서 외로움에 늙으시고 자식은 도시에서 찌들고 부모는 시골에서 시드는 사이에 고향이 객지되고 타향이 고향돼 갑니다.
그 현대판 실향을 코로나가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의 부모 그리움은 짙어가게 마련이죠. 폭설 내린 오늘 설날 아침에도 임진각 망배단에는 풍력의 부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살아 계시리라는 기대가 거의 다 쓰러졌지만 아무리 늙은 자식이라도 부모님 생각하면 동심이 됩니다. 칠순에 접어든 시인은 중년이 돼서부터 문득문득 색동저고리 꿈을 꿉니다. 나의 일상이 갑갑한 잿빛투성일 때 나는 색동의 고향, 색동의 설빔 속으로 내 때 묻은 목숨을 파묻고 싶다. 거기에 젊디 젊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색동저고리의 어린내가 있을 것만 같다. 어버이 그리는 마음이 이 밤과 함께 깊어가며 또 한 번의 설날이 지나갑니다. 2월 1일 앵커의 시선은 그래도 따스한 이름 설이었습니다. 내일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내린 눈이 아직 쌓여 있거나 빙판길로 변한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조심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귀경길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이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모그가 유입돼 중서부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아있겠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당분간 아침마다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는데요. 막바지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1일 설날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